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6시까지 제 나름대로 수경매에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특수경매 물건을 추천한다 그러는데 특수경매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는 건데, 제가 여기 그 특수경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 문제가 있을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에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줄여서 얘기하자면, 사람으로 얘기하자면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고치려면은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처방을 하는데 단순히 의사가 약만을 가지고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당신 수술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동산 특수경매에서도 단순히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협상이 안 될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제가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수술을 하는 것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일반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동산이 대개 어떤 부동산이냐,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은 뭐죠? 제일 먼저 공유지분. 부동산은 하나인데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을 때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누가 사용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 문제가 있는 부동산은 하락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공유지분으로 있다든지 아니면은 건물과 토지가 대한민국에는 부동산이 따로,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는데 건물과 땅이 달랐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이 값어치가 날아가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했을 때에, 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됐을 때 가격을 하락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해서 맹지라는 것이냐, 지적법상 맹지라는 거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없느냐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법상 맹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이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지가 싼 농지가 나와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해주는 담당자한테 갔더니 그 농지증 발급 못 해줍니다 하면 사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등기 지원도 못하고 입찰 보증금도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내가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걸 낙찰을 받고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반값으로 하락한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장은 우리가 공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걸로 바라보는 겁니다. 토지의 투자는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의해서 가격을 상승했을 때 팔고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극동건설에서 부평에 극동요업이라는 그 타일을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타일 공장을 있었는데 그 타일 공장을 가지고서는 적자를 면치 못할 정도로 겨우 지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를 아파트를 지면서 그 땅에 4배, 5배를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분양을 할 수 있던 것인데, 그만큼 공장으로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주위 환경, 시간이 흘러서 주위 환경이 변하면서 수경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슈퍼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슈퍼 물건을 납품인데, 그럴 땐 자기는 제일제당이든지 무슨 큰 회사하고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느 정도로 사갖고 맡긴대. 맡겨놓고 그거만큼을 물건을 받아서 슈퍼에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그 갚아 나오는 것을 한 10몇 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동산을 사놓고 담보로 잡고 그걸 해오고 왔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 그 땅을 수용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 수용을 하는 게 얼마로 도장을 찍고 받아가라 했는데 자기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담보로만 사용했었는데 그걸 영업을 하다가 한 7, 8년 지났는데 그 땅이 수용이 된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가봤더니 그게 자기가 샀을 때 가격에 10배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담보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의 상승 가격이 있는가를 보고 그런 거를 사놓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것이 보면 토지 투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과의 싸움을 투자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런 토지 투자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대출을 해놓고 10년, 20년까지 그걸 이자를 내가면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여윳돈으로 땅을 사놓고 5년이 되든지 10년이 돼서 기다렸다가 주위의 변화가 오게끔 되면 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는 것이 이게 뭐야? 토지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시간과의 싸움을 기다리는 것을 맹놓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 땅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변이 뭘 한다는 얘기죠? 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을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을 내가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만들 것이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가 개발된다 하는 뜻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를 기반시설을 만들라는 계획이 있다. 이런 거를 알고 투자하는 게 땅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땅을 샀을 땐 그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들었을 때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없을 때는 내가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땅 투자의 원칙인데 저로서는 오랫동안 땅을 투자하고 하는 걸 보고서는 공장은 일반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공장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값 이하로 하락한 토지의 공장의 토지를 사서 공장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내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얼마든지 3년 후에 팔리든지 4년 후에 팔리든지 5년 후에 팔리든지라도 내가 금전적으로 쪼다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투자가 반값으로 하락한 공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 5가지를 가지고 추천을 하고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나온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것을 물건을 추천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절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선을 절대 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오늘 추천 물건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찰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익을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리로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할 때는 문제가 없죠.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할 때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겠냐는 걸 생각해보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다고 결론이 났을 때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팔 수 있는 가격을 알았을 때에 내가 입찰 가격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추천 물건이 아니라 낙찰 받고 팔고 누구한테 어떻게 파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 없다면 폐찰이 더 유익한 겁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예전에 저한테다가 이제 같이 그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교수님 제가
예전에는 아파트만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한테 특수경비를 배우러 오기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한 달에 한 2번씩 들어갔는데 1년 동안 20몇 번을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3등, 4등으로 떨어져 갖고 나중에 너무너무 승진이 나서 한번 질러서 낙찰을 받더니 낙찰은 받았는데요. 돈은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명심, 괜히 경매장에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화를 내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경매를 더 못 벌어요. 절대로 수익이 없다면 패턴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 어느 한계를 넘어 이상에는 낙찰을 못 받는 게 낫지 절대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특수경매에서는 전부 다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협상할 당사자가 있느냐 없느냐, 협상을 한다 그러면 협상 당사자가 누구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에 집이 있는데 건물 매각제 외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가봤더니 집이 그래도 쓸만한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상속을 했거든요. 상속을 했는데 거기에 부모가 살고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거기서 살 때는 협상을 해갖고 부모가 그대로 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그 시골집이 뭐하러 필요하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골집을 사서 누구한테 어떻게 매도를 하겠냐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협상 상대가 없는 부동산은 입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 명심해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협상 상대가 누구가 있느냐, 저 사람이 나하고 협상을 안 하게끔 됐을 때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끔 되면 저 사람이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봤더니 노인네 부부가 거기에 근처에 과수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계시다. 한 20몇 년을 30몇 년을 살고 계셨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종중 땅이더라고요. 종중 땅에다 건물을 지금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거기 살고 계신 이름으로 건축물 관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고, 땅은 종중 땅으로 다른 사람인데 그 종중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경매로 나와서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그래? 알고 있어. 자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건물은 내 건데 넌 땅만 받았잖아. 근데 날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생각해요. 넌 땅 받았고 건물은 내 건데 어쩌라고? 이랬을 때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하고 소송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거를 들고 법무사한테도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다 물어보니까 아 이건 당신 건물만 갖고 땅은 다른 사람이 샀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철거하고 나가지 않으려면 땅 주인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준다. 즉 나는 여기서 소송을 내가 하라는 얘기는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협상을 하게끔 끌어내기 위한 소송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본인이 얼만큼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는 협상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다 잊어먹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매는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 한 3, 40%가 끝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60, 70%가 더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협상 당사자한테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낙찰 받았으면 30% 완성한 거고 협상이 끝났으면 40% 완성하고 매도하고 나와야지 100%가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낙찰만 받았다고 좋다고 성공했다고 하지 말으라 이런 얘기예요. 즉 저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제가 오늘 추천 물건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뒤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했거든요. 낙찰을 받으시면 저하고 의논한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 비용 받지를 않으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소정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진을 챙길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추천 물건 강의를 제일 첫 번째 오늘 한 3분의 1 정도가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제가 낙찰 받기 전에 뭐부터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매도하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매도하는 방법을 5가지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낙찰을 받는다고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되는 겁니다.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도 잔금을 내게끔 되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내기 전에 빚을, 채권을, 채무를 갚아버리면 취하가 됩니다. 강제경매든지 임의경매든지 잔금을 내야지 되는 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후에 채무를 갚으려면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1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가 700만 원짜리 때문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7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날리겠어요? 취하를 시키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취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잔금을 내지 않고도 권리분석을 해보게끔 이건 취하되겠구나. 그럼 내가 취할 때 취하동의서를 3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받고 그냥 잔금 안 내고 빠져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공유지분에서 소액 임차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최우선이거든요. 우리는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그 현재 주인 노릇한테다가 매도를 하고 협상으로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협상을 하고 싶어도 내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나면은 들려서 내가 오늘 낙찰 받은 사람인데 아직 잔금은 내지 않은 낙찰 받았는데요. 집이 어떤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연락처가 어디입니다 하고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하자 말자 안 해요. 그냥 제 연락처가 어디입니다 하고 줄만 나옵니다. 가봐서 없으면 저는 책에다가 그 차에다가 그 A4 용지에다가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테이프까지 신고 들어서 문 앞에다 붙여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줘야지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분권자한테 매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분석을 할 때 지분권자가 거기에 그것을 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야 되느냐 사지 않아도 돼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권리 분석할 때 보게끔 되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사긴 사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죠. 능력이 안 되게끔 되면 할 수 없이 팔아서 나눠야 되는데 팔아서 나눌 때 그 거기 사는 사람한테 가서 경매로 파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하고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맡겨서 가격만 결정이 되면 같이 팔읍시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연락처가 돼서 아파트 2분의 1을 낙찰 받았어요. 근데 얼마에? 2천 몇백만 원에 강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취하될 때 취하가 안 된 거야. 팔아야 되겠죠. 팔으면 내가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잔금 내고
얼마에 우리가 같이 팔아서 같이 나눕시다.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면 경매로 팔지 말고 공인중개사 내는 거 팝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격 희한한 사람은 또 연락을 해도 연락 받지도 않아요. 연락해주지도 않아요.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내 지분을 그 사람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 팔을 때까지 내 집,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2억 주고 낙찰을 받았던 2억은 내 2억 원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는 만큼을 팔릴 때까지 돈을 내놔라. 그리고 공유물 분할로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경매로 팔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릴 때까지의 그 사람이 나의 지분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얘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할 수 있지 못하고 권리 분석을 해봤을 때 이 5가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할 때는 그거는 입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분 경매 입찰 시의 필수 조건은 주인 노릇하는 지분권자가 거주하고 있느냐, 지분권자의 경제력이 얼만큼 되느냐, 소액 강제 경매 시 취하 가능성이 있느냐, 지분권자들의 관계 및 거주 여부. 이게 뭐냐면은 제일 협상이 안 될 때가 언제냐면은 이복 형제들이 꼈을 때예요. 지금은 보통 보면은 형제들이 2명, 3명, 많아봐야 4명인데 경매로 나올 때 보면 7, 10명, 8명이 상속이 돼 갖고 형제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입찰에 들어가 보면 거의 이복 형제들이 껴 있어요. 이복 형제들이 껴있으면 협상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투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번에 아주 그냥 해결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이거는 이복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이것저것 협상이 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경매로 내가 팔아야 된다고 할 때는 감정가로 못 팔리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못 팔다니까 감정가에 70% 떨어졌을 때 매도가 될 것인지 49%까지 떨어지면 매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뭐 64% 될 것인지를 한번 진작해보고 내가 최악의 경우 경매로 팔았을 때라도 수익을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격을 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익이 없다면 폐찰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이상을 이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고 우리 수강생들이 수많은 부동산을 낙찰받고 해결했을 때에 그 문제점을 누가 강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습니다. 그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건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옛날에 추천한 물건도 잘못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결론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추천 물건을 고르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매는 수익이 없다면 폐찰이 더 유리하다는 걸 집어넣고 항상 경매 입찰장에 들어갈 때는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번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오늘 낙찰을 못 받고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수 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성남 2024 55001입니다. 삼봉국도변 옆에 근린 시설이 9분의 2 공유지분 임의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 낙찰을 받으면 좋고 낙찰은 못 받으면은 폐찰이 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그럴 가능성이 이거는 공유지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 지분권자가 우리 살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을 때. 자 보십시오. 5억 2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1억 8천이죠. 그리고 날짜는 언제죠? 보면 9월 29일입니다. 얼마 남짓입니까? 5억 2천짜리가 1억 8천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살기 때문에 이쪽 잘 알거든요. 삼봉국도에 그 음식점 있고 그 옆에 있던 그런 자리예요, 보면.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보면 3번 국도가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3번 국도가 있고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겨서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다니는데 여기 3번 국도도 옛날 도로도 지금 4차선 도로인데도 엄청나게 밀리고 그래도 사람이 많아요. 서울에서부터 뭐 장호원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고 뭐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냥 옛날 3번 국도로 다니는 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보면.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9분의 2 지분인데 자 보십시오. 건물이 보면 단층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땅도 한 필지입니다. 건물 하나, 땅 하나에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의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여기가 3번 국도 4차선 도로고 옆에가 도로구역으로 돼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근처가 전부 다 식당 같은 것으로 해서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앞에 주차장도 아주 넓어요, 보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땅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4차선 도로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4차선 도로고 여기 보면 주차장이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도로입니다.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전부 다 음식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구 전문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언덕으로 약간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음식점이 있고 이 앞에 주차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슨 가구 이렇게 돼 있죠? 프롬빈 가구. 여기 왜 가구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음식점인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픈 컬렉션 해갖고 여기 뭐야? 가구 전문에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팔고 있는 건데 여기 3번 국도 이게 옆에 이렇게 대로변 옆에 있는 겁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건물 등기 부동산이 1억 4천인데 여기 보면 6,700이 있어서 6,700만 원 갖고 신청을 했죠. 이게 뭔가고 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근저당 설정을 여러 명이서 같이 상속을 받아가고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 누구라는 한 명이 자기 지분만 가지고 설정을 했어요. 언제? 2010년도에.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2011년에 또 자기 지분만 갖고 또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는 여기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한 20년 전에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같이 대출받은 게 있고 쭉 지나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지분을 또 한번 상속을 받아서 설정을 해서 자기 지분만 갖고 해놓고 또 자기 지분을 가지고 또 땅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자기 지분 갖고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 누구가 있죠. 조 누구가 다른 사람이 설정하는 설정권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오빠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 오빠가 자기 지분을 설정을 해서 자꾸 잡히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압류도 되고 세금도 나오고 이 부동산 전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동생이가 누군가가 한 사람의 설정을 사가지고 그걸로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경매를 집어넣으신 이분이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는 봐요. 높다고는 보지만은 만약 이 경우에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려면 그만한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낙찰을 받은 우리 지분권자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한번 평택 거를 이렇게 비슷한 거 하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연락했더니 만나자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내가 이렇게 3번인가 4번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하려고 매번 갔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늦어갖고 못 갔더니 어떻게 낙찰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낙찰을 받으려고 공유자를 갔다가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누가 낙찰을 받으면 손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날따라 무슨 일이 생겨갖고 못 갔대. 그랬더니 어떻게 그날 왔습니까 하면서 얼마에 좀 다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정가에 70%에 주십시오 했더니 할 수 없죠. 그 정도면 뭐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때도 매도하고 나온 것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추천한 이유는 낙찰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낙찰을 받고 묶일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폐찰이
더 나을 수 있다. 낙찰 받았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공작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은 한번 그냥 내가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한번 연습하는 마음으로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도 가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낙찰을 받아서 바로 그 사람하고 협상해서 얼마에 팔 거냐 그러면은 감정가를 따지지 말고 내가 낙찰을 받은 가격이 얼마 정도만 되면 내가 팔겠다고 빠져나오면 돼요. 쉽게 해서 아까 얼마짜리죠? 감정 가격이 5억 얼마짜리가 1억 8천짜리. 그러니까 내가 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감정가가 5억이다. 또 5억을 생각하고 4억을 달라 하지 말고 내가 2억에 낙찰을 받아서 2억 5천 줘. 하고 난 그냥 5천 벌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지 내가 감정가가 얼마짜리 얼마였으니까 내가 얼마를 더 받아야 됐다고 그런 걸 갖고 씨름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얼마 벌으면 그냥 나 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신청 지분권자가 뭐예요? 저 누구죠? 이게 그 설정권을 사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임차인은 여기 보면 뭐 300만 원에 얼마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대항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